안녕하세요. 면역을 위주로 해서 암 치료를 하고 있는 김선만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회에 걸쳐서 얘기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두 기둥인 면역과 그 다음에 자율신경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면역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의 방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죠.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또 다양한 질병들을 겪으시면서 면역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콕 찍어서 면역이 뭐냐라고 할 땐 또 약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보다 쉽게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을 한자로 얘기하면 우리가 면할 면자에다가 그 역병 역자를 씁니다. 그 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한다, 아니면 해결한다, 뭐 없앤다, 뭐 이런 뜻의 그 면자겠죠. 면할 면자. 역은 이제 역병역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에 역병이 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역병이라는 얘기, 즉 질병, 특히 전염병이 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나 질병을 갖다가 면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면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와 항상 경쟁 속에 살고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진다면 세포의 복합체인 인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면역을 또 이제 영어로는 immunity라고 합니다. IMMUNITY. IM은 IN과 통하는 접두어인데요. 그것은 없다 또는 not의 의미입니다. 제거된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무누스라는 그 라틴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온 건데, 무누스는 어떤 부과된 그런 문제들이죠. 예를 든다면 부역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군대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누스라는 그 라틴어가 있습니다. 라틴어가 있는데 그것이 immunity,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부역이 없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것을 이제 무누스라 그랬는데, immunity가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거에서 면책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교관들이 면책 특권이 있다. 뭐 그럴 때도 immunity라는 면역자를 씁니다. 이것이 의료에 왔을 때 면역, 우리가 어떤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서의 면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면역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방어, 군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면역이라는 것은 이제 가볍게 어원적인 얘기는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면역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군대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군대, 이렇게 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감기부터 암세포까지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군인들이 있다. 이것이 면역세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플 때는 싸우고 회복될 때는 또 도와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면역이 강하면 감기도 쉽게 이기고 상처도 빨리 낫습니다. 하지만 이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자주 찾아오고 쉽게 낫지 않고 더 깊은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런 악마같이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세포가 또 있습니다. 암세포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뿔 달린 그 동그란 그런 세포입니다. 물론 이제 암세포는 훨씬 더 크고 바이러스는 작지만, 이렇듯 우리 인간을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면역은 바로 이 바이러스와 암세포와 같은 것을 이겨내주고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너무도 중요하죠. 면역은 감염과 이렇듯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감염과의 싸움에서
인간을 이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감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참 그 의료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감염은 우리 그 인간의 그 수명을 굉장히 단축시켰던 그런 역사들이 많죠. 중세시대 흑사병도 있었고요. 사실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 면역에 대한 또는 감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 중에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사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는 전염이나 뭐 세균, 질병, 요런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감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걸리고 열이 나고 또 사망하게 되면 공기가 나빠서 공기에 어떤 오염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빠졌다라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그 이분이 이제 산부인과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죠. 헝가리 의사지만 했는데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 병원에는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두 곳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그 의대생들이 가서 이제 아기를 받았고요. 또 한쪽에는 산파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의대생들은 그 아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해부학 실습도 하고 또 환자도 돌봄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기 와서 아기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의대생들이 있는 아기 받는 곳에서는 사망률이 산파들이 받는 데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그럴까를 곰곰이 이제 봤더니 아기 받는 그 행태는 다 똑같았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산파들은 그냥 아기만 받았고 의대생들은 실습도 갔다 오고 환자 보는 거 참관도 하다가 온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장갑을 안 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손도 안 닦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 씻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손 뭐 반드시 씻어라, 무조건 씻어라, 어떻게 씻어라까지도 이제 우리가 교육하면서 감염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하는 그런 교육들을 했지만 그 당시 19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그 감염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병균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사들이 오히려 장갑 안 끼고 멋있게 이제 수술하고 피가 묻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저 멋있는 의사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런 연유 때문에 그거밖에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은 가서 참관하고 해부학 실습,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해부하고 그 피가 묻은 손으로 다시 와서 산모를 진찰했던 거예요. 아기를 받고. 아기를 받으려면 또 손을 쏟게 되고 또는 그 산모들 산도가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랬고 이쪽에 산파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아기만 받은 거죠. 그랬더니 사망률이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사실 아기 낳다가 아기도 죽지만 산모들이 산욕열이라는 그런 병을 통해서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여기 올 때 손 닦고 의대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손 닦고 그다음에 환자를 봐라. 뭐 요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 수술방 가면 너무나도 청결하고 오염이 안 돼 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번 이제 그 사망률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산파가 했던 쪽보다 더 사망률이 적어졌던 거예요. 원래 사망률에 비해서는 5분의 1 이하로 줄어버리고 딱 하나 위생, 손 닦고 산모를 봐라.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거구나. 이래서 이게 됐구나. 그때 균이 뭐다 이런 거는 알지 못했지만 뭔가 이제 위생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가진 거죠. 그래서 그 갖다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죠. 이것이 원인이다. 근데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손에 피 묻히고 가서 했던 건데,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의사들이.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제멜 바이러스가 요새 말로 말하면 왕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배제하고 오히려 질시하고 이 새끼 너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뒤로 음해하고. 하지만 그 제멜 바이러스는 열심히 그래도 계속 전파하고 다녔고 결과적으로는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또 이제 재계약이 안 돼서 다른 곳에 가서 있다가 근데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불행히도 나중에는 정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름을 남기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제멜 바이러스라는 사람의 얘기가 의료계에서 전혀 통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반응, 제멜 바이러스 리플렉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제멜 바이러스 반사라는 그런 사회학적 용어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특히 기득권 전문층에 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도 다행히 뭐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그 헝가리에 이제 의대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부다페스트에 있는 제멜바이스 대학입니다. 제멜바이스 대학. 그분의 이름을 땄고요. 거기서 노벨상도 나올 정도의 그런 유수의 의과 대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또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말이 이제 감염으로 갔는데 그만큼 감염에 취약하다. 이런 감염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중요하다. 근데 뭐 워낙 감염원이 강하면 면역도 못 이기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 코로나는 바이러스, 코로나가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암은 변형된 세포. 두 가지죠. 사실은 그 인간이 진화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암 세포를 이기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침입이기 때문에 생각했을 거고요. 외부의 적중에 가장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로 내부의 적중에서는 변형된 세포, 우리가 보통 암 세포라 그러죠. 암세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면역이 진화적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들어오면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천 면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놈은 그 후천 면역이 또 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뭐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사태 때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사망자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인류가 최근에 겪은 가장 큰 감염 사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염 사고. 요건 이제 NK 세포가 그 암세포를 죽이는 영상인데 이것이 이제 암세포가 가운데 있고 좀 커요. 이 NK 세포보다. NK 세포는 조그맣거든요. 조그만데 얘네들이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은 무자비로 공격합니다. 얘네들은 그 이름에서 이제 그 영어로 내추럴 킬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 즉 자연 살해 세포예요. 좀 무서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걸 죽이느냐 아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내추럴 킬러인데 살해 면을 갖고 태어났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이 두 세포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외부의 적중에 가장 무서운 또는 빨리 진행하는 바이러스, 내부의 적중에 가장 무서운 존재로 변한 결국 우리 세포가 변한 거죠. 암세포. 이 두 가지를 선천적으로 그냥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 없애는 그런 세포가 NK 세포입니다. NK 세포는 수명이 한 1 내지 2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활성화되면은 조금 더 오래 가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좀 쉬다가 어떤 자극이 가면은 이제 막 활성화돼요. 가장 큰 자극 중에 하나가 열입니다. 열.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K 세포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질병, 감염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나 그 독감 같이, 그리고 내부의 적중의 그 암세포, 이 두 가지를 그냥 태어나면서 1 내지 2주간의 그 수명 동안에 다니다가 만나면, 눈은 없어요. 만나면 딱 보고서 암이야? 그냥 가서 공격해버려요. 바이러스 감염돼서 얘 없애버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작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또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 단계에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포 자체를 그냥 우리 세포를. 예, 그러니까 참 조기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 면역의 대표적인 세포가 NK 세포고 이것이 면역의 초기 단계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면역이 연령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성장기, 특히 20대까지는 면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신체와 다 마찬가지로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대, 50대 거치면서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면역력의 그 힘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암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그 중요한 원인이죠. 면역이 떨어지니까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코로나 시기 이제 사망률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아마 외국 데이터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2020년 당시에 굉장히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0세 미만에서는 0%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올라가고 80세 이상에서는 사망률이 14.8%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외국 데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스인데요. 제목이 80세 이상 코로나19 사망률 17.5%.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다. 보시면 밑에 기본적으로 20대까지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3월까지. 이것은 바로 면역력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이기는 힘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사망률을 높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논문인데요. 네이처라고 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2015년에 이런 논문이 한번 실렸습니다. 면역 체계가 열을 느낀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Immune System Feels Fever. 술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열을 느끼나? 그래서 이제 자세히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진화적으로 내온 동물이건 또는 온혈 동물이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감염에 대해서. 그리고 고온이 면역을 자극한다.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체온이 1도에서 4도 상승하면 많은 감염에 대한 그 사망률을 방지하고 생존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 데이터인데 유럽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해열제를 준 군이 있고 안 준 군을 두 가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일반인 대상으로. 그랬더니 열이 났는데 해열제를 안 준 쪽이 더 예후가 좋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이 조금 난다고 해열제를 쓸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제 영감이 있었고요. 논문에서. 그다음에 이제 중환자실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죠. 여러 가지 기계도 많이 꽂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도 많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한 군에는 조그만 열이 나도 한 38.5도만 돼도 해열제를 주고 이제 치료를 했고 어떤 군에서는 그냥 웬만큼 올라갈 때까지 한 40도까지 그냥 놔두고 40도가 넘으면 그때부터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그냥 놔둔 군에서 더 생존율이 높더라.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연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열이 납니다. 독감이 걸리면 고열이 나죠. 보통 39도, 40도까지 납니다. 우리가 독감 걸려보신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열이 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체온이 36.5도입니다. 물론
몸의 위치에 따라 조금 더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 쪽에 온도는 한 33에서 37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라면 그 온도에서 잘 자라야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그 온도에서 잘 자라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동물, 냉혈 동물은 그 온도에서 잘 자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바이러스 종류마다 숙주가 다른데 숙주의 체온에 따라서 그 온도에서 제일 잘 자라게 증식합니다. 그 얘기는 인간이 열을 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 데이터를 냈는데 열을 갖다가 고열을 내면 바이러스 증식이 90% 이상 억제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열을 인위적으로 내는 것이죠. 진화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우니까 쭉 진화해 오다가 바이러스라는 외부 적이 들어오는데 요놈이 33이나 37도 사이에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놈을 못 자라게 하려면 체온을 올려버리는 거죠. 체온을 조금만 올려도 가벼운 바이러스는 증식을 못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좀 세니까 39도, 40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갖다가 무조건 내리는 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열이 나면 면역이 발동합니다. 아까 NK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NK세포는 열이 나면 극단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활성도가. 평소에 슬슬 다니는 놈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이 나는 이유는 특히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코로나든 뭐 감기든 독감이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열이 나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려는 내재된 면역이고요. 면역 발동이고요. 또 하나 그 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 증진 효과입니다. 인터페론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페론 감마도 열이 나면 상당히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옛날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몸이 으실으실하면 이제 몸살, 감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 할머니가 야,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듬뿍 넣어서 땀 푹 흘리고 하룻밤 자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저희 옛날에 할머니가 이제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약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그 고춧가루에 캡사이신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열을 내면서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뭐 실제 체온의 상승인지 뭐 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가벼운 바이러스 질환에 치료에 도움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효과인지 하여튼 그러고 나면 좋아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캡사이신은 그 국소 열 발생을 통해서 통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불이 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불이 났어요. 불기가 오르고 그러면 이걸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덮어버려야죠. 덮거나 또는 인근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면 집에 있는 소화기로 끄면 됩니다. 아니면 뭐 좋은 집이라면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이번에 산불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너무나 큰 피해였지만 초기 진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화기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고장나고 뭐 만약에 뭐 없다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뭐 불이 더 번지겠죠. 불이 더 나고 그러면 결국은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알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화를 걸겠죠. 119에. 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차가 출동하고 뭐 소방대원들이 와서 뭐 확 끄겠죠. 요것이 바로 면역과 좀 비슷하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작을 때 꺼버린다면 굉장히 쉽게 꺼지는데 만약에 이게 확 퍼졌을 때는 어떤 수단으로 잘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와야 돼요. 자, 안에 있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나 또는 이런 헝겊으로 덮는 행위는 선천 면역에 해당됩니다.
선천면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선천면역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또는 선천면역이 약해졌을 때 나이가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고장나고 소화기가 작동을 안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후천면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후천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방대를 오고 막 뿌리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불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 면역까지 작동하게 되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그 여러 가지 화학 가스 가루들을 뿌리게 되면 불은 꺼지겠지만 그 집은 이제 엉망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선천 면역, 그죠? 우리가 아까 내추럴 킬러셀 같은 그런 NK 세포 같은 것들이 잘 작동을 해서 초기에 끄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끄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그 불에 난 것과 유사하다 그랬는데 그 스프링클러나 소화기가 이제 선천 면역, 1차 면역에 해당된다. 이거는 그냥 불이 나면 그대로 쏟아부어서 그냥 꺼버리는 거죠. 스프링클러니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반사. 그 소방차가 출동하는 거는 얘 나쁜 애가 있어요라고 이제 불이 났어요라고 보고하듯이 뭔가 2차 면역이에요. 이때는 정확하게 근원만 죽이는 그런 걸 해요.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은 걸 막 뿌려버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거 기억나죠?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더 후유증이 심했다. 뭐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면에서 끝나지 않고 2차 면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손상이 되고 후유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연령이 들면서 연령이 든 분들이 많이 사망한 이유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면역은 초기에 잡아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천 면역이고 선천 면역 중에서도 NK 세포라든지 이런 몇 가지 세포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면역이 중요한 것은 뭐 저희가 암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항암제들을 많이 쓰십니다. 쓰시게 되면 항암제 중에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도 없애지만 결과적으로 면역세포도 같이 이게 제거를 하거든요.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기 때문에 증식을. 그래서 그 면역세포 중에 또 호중구라는 게 있습니다. 호중구가 좀 적어지게 되면 그 다음 항암제를 못하게 되고 그 자체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항암제가 좋은 일도 하지만 그렇게 면역도 빨리 자라는 세포는 다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이고 머리카락도 빠지시고 하는 그런 굉장히 뭐 힘든 과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면역세포를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항암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 드리겠는데요. 항암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보조적으로 면역을 아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습관들이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보조적으로 같이 돼야 되고 암 환자를 볼 때마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면역과 그다음에 그런 자율신경 같은 안정이 암 치료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염과 암세포를 이기는 면역, 그 두 가지가 다 그 면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면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어떤 방법이 있나? 예, 이런 것들이 또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 무조건 낮아진다? 물론 낮아집니다. 낮아지지만 낮아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은 면역력의 그 저하가 느립니다. 반면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면역이 더 빨리 떨어지고 그 감염에 대해 취약해지고 암에도 더 잘 걸리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면역력을 지키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항상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양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항산화 능력이 있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좋아하는 항산화 음식으로는 마늘이 저는 마늘을 상당히 즐겨 먹습니다. 암을 보다 보니까 암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는데요. 마늘은 항암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늘 드시라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너무 톡 쏘고 속 쓰리고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마늘을 드시려면 그 톡 쏘는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랑 거의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마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그래서 마늘 간장에 한 그는 마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이 그 식품은 마늘 장아찌는 생으로 먹는 생마늘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속 쓰리지도 않고 먹기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끼니마다 한 3-4개 정도의 마늘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항암 음식으로는 항암 또는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으로는 양파를 권합니다. 양파는 퀴르세틴이라는 조금 이제 생소한 용어실지 모르겠지만 퀴르세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면역력 상승에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항암 식품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많이 권하는 음식 중에는 생강. 생강도 상당히 면역력을 올려준다. 저는 그 생강을 먹을 때 생강차나 이런 것도 드시는데 저는 생마늘을 말려서 보통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말려서 이렇게 좀 잘라놔요. 조그맣게. 그러면은 그걸 껌 씹듯이 씹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또 저기에도 좋습니다. 그 위장에도 좀 좋아요. 입맛도 돌게 하고. 그래서 뭐 생강을 좀 즐겨 뭐 이렇게 껌 씹듯이 씹어서 넘기기도 하고 뭐 뱉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강이 상당히 중요한 식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항산화 및 면역력 증가 식품. 그다음에 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레도 즐겨 먹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식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식품으로는 김치 당연히 좋죠. 그리고 된장, 청국장 등등.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맛집들 많이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맛집을 하려면 뭐 다는 아니지만 단짠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은 항산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면역력에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짠, 너무 달거나 또는 짠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달거나 짜지 않은 음식이면서 이렇게 골고루 드시되 제가 좀 얘기한 것들이 혹시나 식품으로 가능하시다면 드시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력도 생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자. 맛집 너무 찾지 말자. 여담인데 그 맛집 찾으면 제가 다녀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 맛에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생각 없이 가는데 맛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뭐 입맛마다 다르시니까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가면 맛집이 아닌 경우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맛집보다는 건강식, 면역식을 하자라고 저는 주장하고요. 거기 플러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자. 천천히 먹자. 이것이 제가 많이 주장합니다. 또 음식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구운 거보다는 그냥 물에서 데운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300도를 넘어가는 그런 조리 음식은 아무래도 탈 가능성이 높고요. 단백질 변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발암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육 같은 거 고기를 드신다면 좋아하신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제 음식은 얘기 드렸고요. 또 중요한 거 운동입니다. 운동은 그 자체가 면역력을 올리는 건 당연하고요.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정 시간 운동을 하시고 혈액순환이나 그런 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또 열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또 면역도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운동은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일 때는 면역이 올라가고 좋은데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더라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특히 안 하던 분이 운동을 안 하던 분이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심하게 하면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더 잘 걸린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적당한 수준의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적당히. 요거 되게 중요한 의학 데이터인데 많은 경우에 다 포함이 됩니다. 혈압, 적당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문제고 당연히 낮아도 문제고요. 우리가 비타민 D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타민 D가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사망률과 연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적당히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라. 이것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당히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해라. 그다음에 뭐 면역력 키우는 습관 중에 제가 즐겨 이제 하고 얘기하는 게 햇빛을 많이 보셔라. 비타민 D 뭐 워낙 잘 아시잖아요. 햇빛 통해서 생기니까. 그리고 햇빛이 없는 동네 사시는 분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 그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우울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음습하고 습한 곳, 그다음에 조금 우기 지방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더라, 자살률이 높더라, 뭐 이런 뭐 논문들도 있습니다. 연구들도 뭐 모든 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햇빛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뭐 걷기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면역력도 높이고 제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꿀잠은 항암제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이 하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늦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자극을 받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뭐 저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현대인은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극을 받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세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중에 뭐 많잖아요. 뭐 최근에 나타난 것들 산불도 있을 거고 또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관세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나와 관계된 게 있을 때는 또 잠을 못 자고 자꾸 무의식의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지면 좀 있다가 특히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까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너무 늦게 하면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 때문에 수면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또 커피도 이제 너무 늦게는 드시지 말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하셔야 되고, 스마트폰은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잠 못 자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는 항상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스트레스가 적절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내가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데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거나 강하거나 해결이 안 되면 면역력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려요. 암이 생기는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데 뭐 관리하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일단은 명상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명상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 명상, 뭐 여러 종류 명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 챙김도 있고, 뭐 요새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 이렇게 가부좌 들고 하는 명상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가라앉힌다, 멍 때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호흡. 요거는 굉장히 복식 호흡을 천천히.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관리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 활동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다 이게 스트레스 관리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지키는 5가지 습관: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햇빛을 보자, 꿀잠을 자자,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이 5가지가 면역을 지키는 5가지 습관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암 환자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 합니다. 이 그래프가 실제로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면역력이 운동을 처음에 적당히 할 때는 면역력 위험성이, 상기도 감염 위험성이 줄어들었지만 절반으로, 오히려 고강도를 했더니 2배에서 6배, 운동하고 나서 감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 J자 커브, 제가 얘기 드렸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커브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질병과 관계된 또는 독성과 관계됐을 때 J자 커브 형태를 보입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열린 창 이론이라 해서 강력한 운동을 하고서 3시간에서 72시간, 그러니까 3시간에서 3일까지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면역이 좋은 그런 차,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휴식해야 돼요. 운동을 하고 과로해서 하면 오히려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감기가 더 잘 걸릴 수, 감기 같은 그 바이러스 감염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드리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것을 적당히 균형 잡히게 해라. 이게 제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하게 적당히 균형 잡히게 해라. 뭐가 좋다고 무조건 그걸로 꽂혀서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좋아지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탈이 나실 수도 있고, 운동하다 다치면 괜히 많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히 균형 잡히게, 그리고 꾸준히. 작심 3일이라고 3일 만에 끝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당히 균형, 꾸준히. 이게 이제 제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면역을 무너뜨리는 습관들도 있죠. 이건 워낙 익히 다 아시는 분이죠. 흡연, 과음 안 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담배하고 술 중에 어떻게 더 나쁘냐고. 둘 다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배 끊으시고 과음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야식, 불규칙한 식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현대인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좀 이따 바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면역력을 좋게 하는 5가지 습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반대로. 그러면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그런 바이러스 감염에도 훨씬 저항력이 세지고, 그 다음에 암도 덜 걸리고 걸렸던 질환도 빨리 낫는다는 뜻이죠. 나이는 숫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습관이고, 그것을 면역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것이 또 이런 나쁜 습관, 흡연, 과음, 야식,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습관은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버리고, 이것이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중요하니까요. 면역이 있어야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것도 이기고 암도 안 걸리거나 또는 걸려도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력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 드렸고, 아까 작은 즐거움에 해야 된다. 이런 질문 가끔 하시더라고요. 면역을 위해서 영양제 반드시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저한테 가끔 하세요, 환자분들이. 반드시는 없습니다. 이게 음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굳이 영양제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만, 현대인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많고 지금 현재 사용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영양 불균형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암 환자들은 영양제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정 해당되는 부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는 감기 걸렸을 때, 아니면
대상포진 걸렸어요. 이럴 때는 영양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또 개인의 그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영양제를 선택해 드신다면 먹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필요한 만큼 드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또 이런 것도 질문하더라고요. 원장님 면역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그렇죠. 이제 저한테도. 저는 이제 담배는 끊었습니다. 한 15년, 20년 돼 갑니다. 그래서 담배는 끊었고요. 그 다음에 술은 가끔 먹는데 포급을 해요. 가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근데 뭐 남한테는 뭐 과음하지 말라 그러고 저는 하는데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뭐 가끔은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걷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데요. 집에서 다닐 때, 집에 오기 한 두세 정거장 전에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 운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잘 안 했는데 이제 가끔 쓰레기 봉투 잘 버리러 내려갑니다. 저기 6층인데 한 두세 번. 일부러 저기 애기 엄마가 하는 것도 내가 그냥 좀 잘 보이려고 또 이제 운동 삼아 내려가서 이제 분리수거도 해주고 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가끔 과거에는 축구를 좀 했었는데 요새는 좀 무서워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를 좀 하고 싶은 자전거를 어쩌다 자주는 못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타고요. 음식은 가급적이면 구워 먹는 음식보다는 아닌 거. 아까 얘기했듯이 마늘은 항상 거의 같이 먹고요. 양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잠은 꿀잠을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현대인의 삶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은 저녁 때면 거의 이제 꺼버립니다. 멀리합니다. 갖다 놓고 그게 잠자는 데 방해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면 너무 과도한 것은 좋지 않다. 적당히 적절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가만히 휴식하는 것이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가능한 습관 3가지만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10분 햇볕 받으면서 걸으세요. 두 번째, 저녁 7시 이후에 음식 줄이세요. 세 번째, 스마트폰 대신에 책 보세요. 이 3가지 물론 이제 하시면 좋겠지만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향후에 내 건강을 좌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